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가져보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 결혼 6년 차 여자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건 얼마 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저런 일들로 그런 생각조차 갖지 못했었는데, 요즘 들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남편과 2세를 준비 중이에요. 저는 사실 가족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저는 천의 고아였거든요. 엄마도 아빠도 친척도 형제도 아무것도 없이 덜렁 버려진 존재였어요. 아주 어린 갓난아이 때부터 보육원에서 먹고 자라며 늘 사랑이 고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공부에는 딱히 관심도 없었지만 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일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돈은 얼마 못 받았지만 조용히 용돈을 모을 수 있어서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자 20살이 되자마자 그간 모은 돈에 나라 지원금과 원장님 도움을 조금 받아 조그만 반지 하방에 독립을 하고 처음으로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래도 그간 모아둔 돈이 있으니 치과 병원비가 비싼 줄도 모르고 덜컥 찾아간 거예요. 그러고는 충격을 받게 됐죠. 치료를 받으려면 드는 비용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렇게 예약을 하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병원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수중에 있던 돈을 세어보다가 얼른 일을 시작하고 취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프긴 아팠지만 무조건 견뎌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어느 식당의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쌈집이었는데 김장을 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였어요. 그렇게 물 흐르듯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쌈집 사장님이면 되게 나이가 많은 아주머니나 아저씨일 줄 알았는데 이 젊은 남자가 면접을 보더라고요. 그 남자가 처음 제 얼굴을 보고 했던 말이 꽤 당황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 구하는지 알고 오신 거 맞죠? 그 말이 되게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우람한 덩치를 한 남자가 그렇게 물어오니 반사적으로 도망쳐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면접이 끝나려던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면접 보는 거냐며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 남자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니 아주머니께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솔직히 정말 무서웠습니다. 인상이나 표정도 그랬지만 그 포스가 범상치 않았거든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보쌈집이라기에 훈훈한 시골집 같은 느낌을 생각하며 온 것이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면접에 붙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돌아서는 제 등 뒤에 대고 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다 좋은데 출근날 옷은 편하게 입고 와. 버려도 되는 옷. 젊은 남자가 사장이 아니라 그 아주머니께서 진짜 사장님이었던 것입니다. 정말요? 저 내일 정말 출근해도 되나요? 속고만 살았어. 아유, 진짜. 아이여가지고 일이나 제대로 할진 모르겠다. 근데 그리 좋으냐? 아휴, 예쁘게 생겨가지고 싱겁긴. 무서웠던 표정은 어디 가고 다시 돌아보며 기뻐하는 제가 엄청 웃기다는 듯 웃어 보이시는 그 얼굴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 아주머니,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예뻐하시는지 아니면 웃기다 생각하시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죠. 그냥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렇게 저는 김장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보쌈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땠느냐고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김장할 양이 많은 것은 많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절인 배추를 씻어내는 과정이었어요.
조그만 배추들이 쌓이고 쌓인 커다란 대야가 어찌나 무겁던지 잠깐 쉬려고 허리를 펴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사장님께서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내 어찌 불안하더라니. 힘들면 잠깐 빠져서 쉬다 해. 그러다 몸 다 장나. 그 말이 왠지 자존심이 상하고 또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민폐가 되고 싶지는 않아서 이를 악물고 더 악착같이 했어요. 그렇게 배추를 모두 헹구어내고 제가 생각했던 양념 바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으쌰으쌰 에너지가 넘쳤던 사람들 사이에도 점점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 저를 면접 보았던 남자도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양념을 바르는 것만이 끝이 아니더군요. 김치를 통에 차곡차곡 넣어서 닦고 옮기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청소까지 마치고 사장님께서 저에게 네 인생 최고의 김장이었지? 라고 물으시기에 난생 처음 해보는 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간 어머니도와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느냐는 질문까지 하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이런 걸 겪어볼 일이 없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깐이나마 흔들리는 사장님의 두 눈동자를 보았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솔직히 김장은 배추에 양념만 바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직접 해보니까 전혀 아니라서 힘들긴 했다고. 앞으로 김장을 만만하게 볼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한참 저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집이 어디야? 갑작스런 개인적인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근처 동네에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다시 물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뭐 하려고? 치료를 받을 이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분주히 청소하던 다른 직원들의 움직임과 소리들도 잠깐 멈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들 아닌 척 하면서 저와 사장님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장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식당의 구석진 곳에 자리하신 후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신 첫 말씀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기분 좋은 말씀이었어요. 난 너 마음에 든다. 안 그럴 것까지 생겨서는 일도 잘하고 대답도 꾸밈없이 잘하고 씩씩하고. 아휴, 그러면 여태 치과에서 치료받을 돈도 없이 혼자 지낸 거야? 이제 학교 졸업하면 일은 어디서 하려고? 제가 마음에 든다니 기분이 좋은 말이었습니다. 사랑이 절실했던 저에게 참 듣기 좋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는 이 돈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일자리 구할 동안 계속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래? 저 언니 보이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일 그만두겠단다. 그래서 마침 사람 구해야 하나 싶었는데 너 일하는 거 보니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냥 딱히 정해진 일 없이 손님 오면 식탁에 반찬 나르고 접시에 보쌈이랑 김치 예쁘게 담고 하면 돼. 사장님의 말씀은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일을 하게 되더라도 공장 쪽 일을 알아보는 중이었기 때문에 꼭 아르바이트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마쳤어요. 일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보쌈집의 그 남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기가 어색하긴 했지만 모르는 척 할 수는 없었기에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등 뒤로 숨기는 것입니다. 저기
방금 이건 못 본 걸로 해주실래요? 엄마가 알면 화내실 거예요. 저 담배 끊기로 했거든요. 네? 어, 엄마요? 아, 아, 모르실 수 있구나. 보쌈집 사장님이 저희 엄마예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사장님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런 장면을 목격했더라도 그 사장님께 굳이 말씀드릴 일은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끝났고 더 마주칠 일이 있어야 말을 하든 말든 할 터였으니 말이죠.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 서둘러 인사드리고 돌아서려던 그때 남자가 저를 다급하게 불러세웠어요. 그냥 서둘러 가고 싶은데 다시 불러세우는 것이 살짝 짜증났지만 멈춰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앞으로 불쑥 냄새 좋은 종이봉투 하나가 내밀어졌습니다. 이건 뇌물이에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 종이봉투 안에는 탐스러운 군고구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구름 과자가 정말 1급 비밀인가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방금까지 짜증났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아무래도 군고구마 냄새가 너무 좋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땅 위에 아무렇게 퍼질러 앉으며 남자에게 말했어요. 아휴,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바닥에 아무렇게나 퍼질러 앉은 저를 당황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남자는 뒤이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 저의 행동이 당장 바닥에 같이 앉지 않으면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처럼 느껴졌었대요. 그렇게 앉아서 저희가 나눌 대화가 뭐 특별한 게 있었겠어요. 사장님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딱 하루 겪은 것이 전부였지만 그 남자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이야기였겠죠. 왜 구름 과자를 숨기는 것이냐 묻는 제게 남자는 투덜거렸습니다. 몸에 나쁜 건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죠 뭐. 에휴. 남자는 친화력이 좋아 금방 제게 말을 놓았어요. 저보다 4살이 많은 오빠였습니다. 4살이나 많은 오빠가 엄마 때문에 구름 과자를 몰래 펴야 한다며 뒤에서 투덜거리는 모습은 솔직히 하나도 어른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심한 동생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사장님 편을 들어본다는 게 그만 저의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을 들어야지. 나는 그런 잔소리 해줄, 몸 걱정해줄 엄마도 없는데 엄마가 있다는 건 큰 행운이고 축복이잖아.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 저의 이야기에 오빠가 당황해서 그대로 군고구마를 떨어뜨리며 굳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더 당황해버렸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척 후회했답니다. 당황하는 오빠에게 미안해서 서둘러 신경 쓸 것 없다고 둘러댔지만 어쩐지 자꾸 신경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말을 돌리려고 사장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던 아르바이트 자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답은 알고 있지만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빠가 어떤 답을 내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곧장 식당으로 달려가 사장님께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전부 학생들로만 받으셔. 엄마가 학생들한테 좀 유한 편이거든.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러 온 애들은 정말 착하고 성실하다고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고 싶어 하시고 대학 대신 돈 벌려고 무작정 식당 일 뛰어들었다는 어떤 누나한테는 가까이 지낼 방까지 구해주셨어. 젊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았으면 하시는 거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특히 딸들한테. 우리 엄마 5남 1녀의 첫째 딸로 태어나셔서 서러움도 많으셨고 하필 나 태어나고 나서 아버지 몸이 편찮게 되시면서
딸을 갖지도 못하셨거든. 그래서 지나가는 딸이든 손님으로 오는 딸이든 늘 유심히 보셔. 아마 너한테 그런 말씀 하셨던 것도 네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셔서 그랬던 걸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냥 즐겨보면 어때? 오빠의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께도 무슨 사연이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을 가지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이였잖아요. 그래서 누가 관심이나 애정을 주려고 하면 잔뜩 긴장하기도 하고 낯설고 불편한 느낌에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짧은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겪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저한테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고 언제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직장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었으니까 좋은 사장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식당에서 무려 2년을 일했습니다. 분명 잠깐만 일하려고 했는데 일이 너무 편하고 또 사장님과 언니들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그 오빠가 좋아서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서 전화를 받으며 보쌈을 썰던 오빠가 작은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것이 들려왔어요. 하던 일을 내팽개치고 주방으로 달려갔을 땐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오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화가 나던지 큰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 괜찮아? 많이 배웠잖아. 정신 안 차릴래? 전화 받으면서 칼을 들면 어쩌자는 거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 가슴도 쿵쿵대고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어요. 벌건 피를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이 언제였는지, 학교 다니다 교문 앞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후로는 처음 보는 상처였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지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른 병원이라도 가야겠다는 생각에 오빠의 팔을 붙들고 주방을 나서려는데 입구에서 사장님이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오빠가 다쳐서 병원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리니 별다른 말씀 없이 알겠다고만 하시던 사장님.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땐 그런 사장님에게 단단히 찍혀버리고 말았어요. 너 혹시 우리 용훈이 좋아하니? 제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던 걸 사장님께서 보신 모양입니다. 보통 사이면 절대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없다고. 내가 본 네 표정은 분명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의 표정이었다고. 저를 다그치시던 사장님께 결국은 제 본심을 실토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잠깐 아르바이트나 하려던 곳에서 제가 2년 동안이나 떠나지 못하고 머무르게 된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용훈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빠조차도 눈치채지 못한 저의 감정을 사장님께서 먼저 눈치채신 것이었어요. 제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에 왜인지 모를 긴장이 되었어요. 싫어하시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네가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니까 너 우리 용훈이하고 결혼할래?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지만 오빠의 마음을 확인하기 전이라 뭐라 대답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림이 약간 쫓기듯 고백하는 모양새가 되긴 했지만 저도 그만큼 두렵고 초조하긴 했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망설이는 사이에 오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기라도 하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연애 후 속전속결로 결혼까지 단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오빠가 결혼을 하기로 했던 날, 사장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를 딸 삼고 싶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두근거렸어요. 전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걸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고
제 팔자라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저를 딸 삼고 싶다고 해주시니 싫을 리가 있나요? 고부 갈등이요? 딸 같은 며느리 없다고요? 에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 여기 있어요. 아니,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제가 비록 효도를 잘 못하더라도 저를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세요. 그 덕에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답니다. 몸이 아프면 밤을 새워 제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고 집에서도 식당에서도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말라고 굳은 일은 손에도 못 대게 하시던 어머님입니다. 정말 공주처럼 지냈어요. 그런 일이 저한테는 평생 없을 줄만 알았는데 그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보상처럼 누가 내려준 것만 같은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남편의 곁에서 저 또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배우고 노력하며 마음을 전하는 법을 익혀갔던 것 같아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값진 것인지 몸속 깊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몸이 계속 좋지 않아 병원을 찾으셨던 어머님께서 간경화라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잘 몰라서 몇 번이나 귀를 의심하며 남편을 추궁하기만 했어요. 어머님께서 왜 그런 병에 걸리셔야 하느냐며 애먼 남편을 힘들게 했죠. 차마 어머님께는 전화 한 통도 드리기가 싫었어요. 제가 전화를 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현실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부정하면 없던 일이 되지 않을까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남편을 통해 어머님께서 간이식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남편은 이미 검사조차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때 반가운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혈액형상 간이식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여자 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이에요.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길에도 검사를 받는 중에도 내내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나 아니면 이제 해줄 사람도 없는데 제발 내가 되어야 해.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이에요. 어머님과는 실로 오랜만에 나누는 전화 통화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간경화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식당은 저와 남편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병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한 통도 드리지도 찾아뵙지도 못한 나쁜 며느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오랜만에 들으니 울음이 왈칵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기에 애써 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다리는 소식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여자 조건에 적합하다는 소식이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머님께서 전한 소식은 간 크기 때문에 간이식이 어렵다고 부적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화를 나누던 어머님께서도 제 울음소리를 듣고 함께 오열하셨습니다. 저까지 부적합하다는 결과에 어머님께서는 꼼짝없이 공여자를 기다리시며 약물 치료만으로 버텨야 하는 괴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신 것입니다. 덩치가 꽤 있던 편이셨던 어머님께서는 3개월 만에 살이 쏙 빠져서는 살이 아니라 붓기로 땡땡한 피부가 되셨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시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주물러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눈에 띄게 달라진 어머님의 모습에 정말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렇게 진단을 받고 3개월 후 어머님께서 식당에 가보시겠다고 아버님께 떼를 쓰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어머니를 식당에 모셔다 주시고 남편과 함께 잠깐 시장을 가셨는데 그때 하필 어머님께서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저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곧장 어머님을 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지 않는 현실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분 평상시에는 좀 어떠세요? 이식 수술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설사 친가족이라고 해도 많은 분들이 결심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더 힘드시겠죠. 괜히 죄책감이 들어서 많이 힘드시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옆에서 잘 챙겨주세요. 친자식들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며느리가 검사 받아주기만 한 걸로도 환자분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저도 많이 속상해요. 남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고부사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저를 딸처럼 대해주시던 엄마 같은 분이라서 만약 가능하다면 꼭 제가 이식해드리고 싶었는데 듣기로는 몸무게 차이가 나면 이식이 안 될지 모른다고 해서 저 일부러 어머님 몸무게 맞추려고 살도 찌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날 줄은 정말 속상해요. 제가 이식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결과를 듣고 누구에게 터놓고 말도 못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듣던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곤 쓰고 있던 안경을 고쳐 쓰고는 자퇴성 무언가를 재차 확인하며 제게 묻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 혹시 검사 결과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부적합 판정은 나온 적이 없다고. 제 간이 아주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서 간이식을 진행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었다고 말입니다. 저는 눈앞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아 의사 선생님을 향해 여쭈었어요. 분명 지난번 검진 때 선생님께서 직접 저희 어머니께 부적합 판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요. 선생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코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결과를 듣고 나서 어머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며느리가 아무래도 이식을 못할 것 같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제가 겁이 나서 이식을 못하겠다 말했던 것인 줄 알았고 저 역시 어머님의 말만 듣고 검사 결과가 정말 부적합으로 나온 줄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때 재검사라도 받고 싶다는 제 말에 너무 애쓰지 말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인지 저만 몰랐던 것인지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어머님이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아유,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놀랐지, 아가. 저는 그런 어머니를 향해 냅다 화를 내버렸어요. 어머님,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점차 굳어가는 어머님의 얼굴, 그리고 이내 당황스러워하며 웃음으로 무마하시려는 그 표정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제게 간이식을 받아 다시 건강을 되찾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를 거짓말로 제게 숨기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어머님이 쓰러지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함께 병원을 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영영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지낼 뻔한 것입니다. 왜 숨겼느냐고, 왜 거짓말을 하신 거냐고 화가 나서 묻는 제게 어머님께서는 여전히 어색하게 웃는 얼굴을 하시고는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네 배를 어떻게 가르겠소. 생떼 같은 자식 배를 어떻게 갈라. 나 때문에 어떻게 너를 피보게 하겠니? 고작 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널 그 꼴을 만들겠어.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는지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온갖 말들이 가슴을 치며 올라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섞어가며 어머님께 따지듯 떠오르는 말들을 모조리 토해냈습니다.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시기까지 하셔놓고 왜 저한테 받는 건 싫다 하세요?
제가 어머니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것들을 주셔놓고 제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전 어떻게 살아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어머니께 받기만 하고 살았던 제 마음 부디 헤아려 주세요. 해드릴 수 있는 것도 못 해드리고 나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머님 얼굴을 보고 살겠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 살아요. 저 앞으로 계속 안 보실 거면 그렇게 계속 싫다 하세요. 평생 저랑 연 끊고 싶으시면 계속 싫다고 하시라고요. 하지만 마지막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어머님과 인연을 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어머님께서 제 말을 들어주실 것 같았거든요. 이제 겨우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하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는 말에 제 온 마음을 싣고 싶었던 것 같아요. 토해내듯 튀어나오는 저의 울부짖음에 어머님께서는 두 손을 얼굴로 가리고 어깨를 떨기 시작하셨어요. 건방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울린 셈입니다.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제로라도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떠다녔거든요. 어머니께서는 웃는 얼굴도 우는 얼굴도 아닌 표정을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못됐다. 어찌 그리 내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를 하니. 너 정말 못됐어. 퍽퍽 하고 제 옆구리에 날아드는 주먹은 그간 보아왔던 어머니의 그 어떤 모습조차도 나약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힘없는 손을 붙잡고 어머님을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제 소원이니 그만 고집 부리시고 그냥 수술 받으시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에서 며느리가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고집불통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며느리를 시어머니께서 결국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돌아오시는 길에도 내내 저를 보며 표독한 것이라고 지독하게 못되어 먹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까짓것 지독한 며느리 한 번 하면 뭐가 좀 어떤가요? 제가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어머님 건강해질 수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지독하고 못된 며느리를 자처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아버님과 남편에게 어머님 간이식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더니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머님과 같은 편을 먹고 저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도 어머님 말씀만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제게 정말 괜찮겠느냐고 몇 번이나 묻더라고요. 당신이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니까 조금이라도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거들랑 자기한테 말해달라고. 엄마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당신 또한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기에 자기도 이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남편에게 또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도리야. 당신 몰라서 그래? 말 그대로 내가 우리 엄마 수술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다 괜찮아질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약해지지 말자. 지금 제일 힘든 건 우리 어머님이시잖아. 남편은 저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도 남편에게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얘기해야 그 두 사람이 제 각오를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버럭 화를 낸 덕분에 어머님과 남편을 설득하여 저는 마침내 수술대에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섭지 않았느냐고요? 글쎄요.
살면서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무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픈 어머님께 저의 간을 떼어드리기 위해 수술대에 오르는 순간보다 어머님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이 더 무서웠거든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 수술실에서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다시 깨어났을 때에는 저는 처치실에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이 막 쏟아지는데 잠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걱정스레 저를 내려다보는 남편의 얼굴에 왠지 더 잠이 쏟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무섭지 않았는데 그래도 수술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어머님은 어디 계시냐는 저의 질문에 아직 수술방에 계신다고만 답하던 남편. 무엇이 그리 서러운지 바보처럼 엉엉 울어대는 남편 덕분에 졸음을 겨우 참으며 2시간가량을 버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점점 몸이 아픈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낑낑거리며 몸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제게 남편은 말했습니다. 근육까지도 가르며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아플 거라고. 일어나고 싶거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한테 다 말하라고 말이에요. 에휴, 그 말을 5초만 빨리 좀 해주지. 이미 몸을 한번 일으켜보려다가 아유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찔끔한 뒤였습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인 남편의 간호를 받으며 손에 쥐고 있는 진통제 버튼으로 미친 듯한 고통을 참아보았어요. 와, 근데 진짜 아프긴 정말 아프더라고요. 마취하고 하는 수술이니까 고통이 없을 거라고 제가 너무 어머님 생각만 하느라 제가 아플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들려오지 않는 어머님의 소식 때문이었는지 1분 1초가 정말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수술방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죠. 그제야 마음이 놓이면서 온몸 곳곳이 또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어머님의 소식이 더 궁금해서 제대로 아파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에는 잠 한숨을 자지 못했습니다. 원래 아무 데서나 푹 잘 자는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에 걸린 사람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몸에 불편하게 치렁치렁 달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고 나니 한결 편안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4일이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많이 아플 때마다 어머님 생각을 하며 떨쳐버리려고 했지만 고통이 쉽게 참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남편한테 편하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고 싶지가 않아 아플 때마다 남편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어머님은 정말 말도 못하게 아프실 거야. 그치? 빨리 회복하셔야 할 텐데. 수술을 하면서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저는 저희 남편이 얼마나 울보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보다 더 많이 울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다가 한참 나오지를 못해도 울고, 엑스레이를 찍으러 간다고 휠체어를 탈 때에도 울고. 그때는 남편을 울리는 게 내 나약함 때문인 것 같아 미안해서 왜 우냐고 한 소리 하지도 못했는데 후에 물어보니 남편은 저한테 너무 미안해서 울었다고 하네요. 자기를 만나서 제가 고생을 하는 것 같다고 자기가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저를 고생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픈 걸 혼자 하게 해서 미안했다고요. 가만히 누워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있는 상황이 조금은 답답했지만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보살펴준 남편이 있었기에 제가 견딜 수 있었나 봅니다. 수술 후 6일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남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혼자 걷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걷기 위한 도구에 의지했을 때에 한해서였지만 말이에요. 죽도 한 그릇을 다 비워낼 수 있을 정도로 제 스스로 느끼기에 몸이 아물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 마침 어머님께서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술 후 7일차가 되던 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 약 일주일간은 계속 속이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회복 속도는 입원해 있는 기간보다 훨씬 빠르고 좋아졌지만 먹을 때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수술일로부터 2주가 되던 날 어머님의 퇴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자주 통화도 하고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었는데 확실히 어머님께서도 퇴원 전보다 후의 목소리가 더 좋으시더라고요. 퇴원하던 날 저는 어머님과 약속을 했답니다. 밥 꼭 제때 챙겨 드시고 약도 꼭 시간 맞춰 잘 드시기예요. 힘들고 아파도 밥 먹고 가볍게 운동하시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꼭 혈당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 외식을 하다가 그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머님 퇴원하시고부터도 걱정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혹시라도 약을 깜빡하시거나 한 끼라도 걸러 드실까봐 걱정이 됐었다고 말이에요. 옆에서 챙겨드릴 수 없는 게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랬더니 옆에서 아버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막 참을 수 없이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이에요. 너희 엄마가 어디 그럴 사람으로 보이더냐?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목표가 뚜렷하게 있던 사람이야. 하루라도 빨리 몸 건강히 나아서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 했어. 누가 언제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수술을 했는지 다 잊어버릴 정도로 건강해져서 예전처럼 너한테 맛있는 거 해주는 좋은 엄마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러려면 시간 딱 맞춰 밥 먹고 약 먹고 운동해야 한다고 너희 엄마가 그러더구나. 수진이 너 덕분에 엄마가 수술도 받을 수 있었고 수술 후에 몸 관리까지 잘 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이야. 아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머님께서도 제가 항상 고맙다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가 수술로부터 1년이 흘렀던 때이니 감회가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날 이후 몇 년이 흐른 지금에도 여전히 그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수술 전처럼 다시 함께 식당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일하는 시간보다 가족끼리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맞추어 지내고 있어요. 사람 일이라는 건 참 모르는 것이더라고요. 술도 담배도 하지 않으시던 어머님께서 그렇게 편찮으신 후에 저희 가족은 서로를 더 생각하고 돈독하게 여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간을 떼어드렸지만 전혀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피곤한 날이면 남편이 저보다 더 나서서 걱정을 하고 어머님께서는 입이 닳도록 피곤한 상황을 피하라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덕분에 집안일은 온통 남편의 몫이에요. 우리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그렇게 명을 내리셨거든요. 남편에게 그걸 다 시키는 게 미안해서 가끔 제가 하겠다고 나서기라도 하면 남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전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서 수술을 했던 건 아니라고 남편에게 좋게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조금 늦었지만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가족이라는 존재가 제 일상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인생의 즐거움을 가족을 통해 얻으며 지내다 보니 요즘 들어 더욱더 아이 생각이 간절한 것 같습니다. 늘 아이를 가지는 것에 자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저도 어머님을 보고 배워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말이에요. 만약 누군가 제게 시어머니의 간이식 수술을 하려고 고민 중이라는 말을 해온다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중대한 수술인 만큼 많은 것을 고민하고 수없이 생각해본 끝에 내려야 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게 묻겠죠.
그러는 저는 왜 망설임 고민도 없이 못된 며느리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강제로 간이식 수술을 결심했느냐고요. 그건 저희 어머님이 제게 가족이라는 행복을 선물해 주신 고마운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제게는 그분이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저는 여전히 저희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다시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 해도 저는 망설이지 않을래요. 주는 사랑도 받는 사랑도 익숙하지 못했던 제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까지 선물해 주신 어머님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아픈 곳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저희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며 살아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